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숫자로 풀어본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은 조영빈 앵커가 준비했는데요. 뉴스 1번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20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성적표를 꼼꼼히 들여다본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8일쯤 전화로 통보받게 될 텐데요. 성적이 나쁜 20%, 그러니까 22명의 현역 국회의원은 곧 있을 공천심사에서 20%에 달하는 감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는 확인되지 않은 살생부까지 돌면서 민주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자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장했죠. 임 전 실장 스스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지만 출마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등장만으로도 많은 관측을 낳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는 총선 출사표를 던졌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도 수도권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 통합과 공천 혁신을 꼽았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에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보수 통합이 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 이제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에 모인 민심은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누고 또 어떤 정당에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1번지, 여의도 1번지의 첫 번째 소식은 이낙연 전 총리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리고 종로에 출마해달라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그냥 고심의 여지가 없었던, 예상됐던 카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로 1번지 출마야 계속 보도도 나왔던 거고 지금 말씀처럼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네. 새삼스러울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낙연 전 총리가 비례대표로 나가서 네. 당의 전체적인 선거를 지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예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종로 1번지 출마가 유력시 되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여권은 어쨌든 지금 단일 대우로 가는 것 같은데 야당이 워낙 분열돼 있잖아요. 보수 야당 또 진보 야당 이렇게 범여권 성향의 또 진보 야당은 또 따로 또 이렇게 통합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종로 1번지에 출마해서 한국당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출마설이 있었는데 요즘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도 있고 비례대표 출마 얘기도 있으니까 이제 그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종로 1번지에 지역구 출마한다면 당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반적인 선거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는데 특히 수도권에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 변수가 워낙 많아요. 지금 이번 총선처럼 이렇게 일려 다야로 꾸려지는 선거도 없는 것 같고 네. 범여권 성향의 야당들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선은 이제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종로 1번지 출마하는 이제 하나하나 민주당이 다져가는 걸로 보고 선대위원장으로 가서 어쨌든 전체적인 선거를 지휘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의 공식적인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입장까지는 안 나왔는데 글쎄요,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으면 본인도 수락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냥 뒷짐만 지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특히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잠시 좀 유보된 분위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한국당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종로구 공천에 대한 문제보다는 네.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통합과 혁신이라고 얘기를 먼저 통합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뭐 통합신당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지금 어떤 식의 공천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것이 이제 주목을 받을 텐데요. 네. 뭐 통합신당에서 뭐 종로의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를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결국은 빅매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1996년도 총선 아마 기억이 나시겠는데 네. 신한국당과 당시에는 이제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격돌을 했는데요. 당시 96년 2월 달에 전직 총리 이회창 총리와 박찬종 네. 의원을 신한국당이 영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회창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당시에는 이제 비례대표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거를 진두지휘를 해서 당시에 예상을 깨고 133석으로 일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처럼 유력한 대권 후보이고 그리고 종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점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일종의 도미노 효과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임으로써 그 선거 전국에서의 주도권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여당의 전략인 것이고 네. 야당은 뭐 실질적으로 아주 빅매치가 갈 수 있는 대항마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또 이번 총선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구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한국당을 비롯한 범보수 야권에서는 종로가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보수 통합이 더 먼저 그렇습니다. 이뤄놓고 보겠다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 이낙연 전 총리를 앞세워서 어떤 선거에 있어서 좀 선점 효과를 좀 노리겠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지난해 했었죠. 근데 한 3개월 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어제 연설을 하면서 또다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해서 좀 눈길을 끄는데요.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책 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보면은 예. 또 정당을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에서 계속 땡겨오는 거죠 지금. 제가 모시려고 그러죠. 그 정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역시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게 좋죠. 네, 일단 이해찬 대표 얘기는 그 말에 좀 깊은 여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바람도 좀 느껴지고요. 총선에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 어떤 여러 후보군들 중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염두하고 있는 게 딱 봐도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정당을 떠나겠다, 정계 은퇴한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그것과 관련된 건 일단 종로 1번지의 이낙연 전 총리, 그 당시는 총리였습니다만 네. 이낙연 총리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정계 은퇴와 연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1번지 출마하지 않고 정치 1번지 종로에 종로 1번지가 종로구에 예. 종로 1번지라고 그러네. 종로구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 1번지인 종로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의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이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보도가 나오는 게 역시 종로구에 다시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보도는 지금 다시 또 이해찬 대표가 이낙연 전 이제 총리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했으니까 네.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론 보도에 의하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광진구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추미애 장관 불출마로 이제 공석이 된 자리죠. 한국도 아마 오세훈 전 시장이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오세훈 전 시장의 대항마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긴 있는데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불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나오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전국 전체에 큰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야권의 보수통합 움직임이야 선거 앞두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다시 민주당이 불리해지니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좀 명분이 좀 약하단 말이죠.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다시 종로구에 나오게 된다면 정강정치 연설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정계 복귀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정당 정치에 몸을 담았던 사람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정계 복귀를 했을 수 있습니다만 정강 정치 연설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정계 복귀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논리가 좀 이렇게 비약하는 것 같고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이해찬 대표의 그 언급 속에는 어떻게든 임종석 전 실장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좀 이끌길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이 남북 관계라든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도 안정적이니까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뭔가 당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전 임종석 전 실장의 생각을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임 전 실장이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서 어떤 명분을 어떻게 찾느냐 이 부분들도 중요할 텐데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또 임종석 전 실장이라는 또 거물급 청와대 출신 인사가 나오는 게 글쎄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모두에 보니까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숫자로 푸는 네. 뉴스 일본지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2016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국선거학회하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선거 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2010년 4월 14일서부터 20일까지 1999명을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2.83%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무엇을 보고 투표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책을 보고 투표를 했다는 사람이 19.4%입니다. 그리고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사람이 33.2%예요. 네. 그리고 인물을 보고 찍었다는 사람이 35.6%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선에서 보면은 결국 인물이군요. 인물에 대한 네.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뭐 386, 586 운동권의 상당히 중심적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집권 여당에서는 임 전 비서실장을 이번 총선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요. 네. 조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작년 11월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란 말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전이잖아요. 그런데 정강정책연설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가장 제도권 정치로 돌아온 거 아닌가요? 본인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일단은 바른 제도권 정치로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또다시 물어보니까 여전히 뭐 정계 은퇴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상충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최창렬 원장께서는 정강정책 연설은 뭐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다라는 또 그거는 말씀을 그렇지 하셨거든요. 않죠. 정당의 정강정치 연설이잖아요. 네.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정강정치 연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제도권 정치와 멀어선 일개 시민으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예. 결국은 또 내용이 뭐냐면 평화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을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설득하기 위한 거라면 상당히 제도권 정치로 들어왔다는 해석은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한번 정강정치 연설을 하고 반응을 본 다음에 뜨겁게 반응이 하면은 뭐 명분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네. 총선에서 지금도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서 한 70명 정도가 총선에 나온 건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참여정부 때 한 20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청와대에 종사했던 분들이 총선에 임한 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 슬그머니 총선에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도 볼 때는 저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네. 대도몸은 좀 큰 틀 속에서 자기가 던진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후자의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좀 큰 틀 속에서 행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설의 앞머리에 아예 머릿말에 이것이 자신의 정치 정계 복귀와는 무관하다라는 또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말 정계 복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던져보고 반응을 보는 차원이라면 또 굳이 그런 말을 앞머리에 하면서 이 사고의 틀을 좁혔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모두에 말씀 것처럼 아마도 제가 아는 임종서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통 크게 보지 이거를 뭐 3개월 전에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면서 갈까라고 네. 하는 데서 조금 물론 이제 이해찬 대표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흔히들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생물이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였죠. 곽상원 변호사가 오늘 총선에 대해서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곽상원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부릅니다. 제 아내 아버지께서 노무현 대통령이시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곽상언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제 소명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의도 1번지는 인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곽상원, 이낙연 전 총리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죠. 곽상원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자기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말은 했지만 본인 이름으로 사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가 정계에 입문할 것이다라는 과거의 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고 뭐 친인척 중에서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실까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라는 그 이제 브랜드가 따라다니겠죠. 네. 곽상원이란 그 곽상원 변호사보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어르신이라는 얘기도 하고 네. 뭐 저걸 굳이 뭐 이른바 장인 찬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저거는 이제 최근에 얘기된 문희상 의장 건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네. 문석균 네. 그 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아무튼간에 뭐 곽상원 변호사가 자신이 정치적인 뜻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그걸 뭐 뭐라고 얘기할 거 전혀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지역구가 충북 영동 뭐 본 그쪽 아닙니까? 네. 괴산 그쪽인데 그쪽에 현재 현역 의원은 지금 박덕흠 의원이에요. 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거기서 재선을 했죠. 그건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이 19대 20대 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지역이 지금 이제 곽상원 변호사 말이나 민주당 말에 의하면 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현역 의원이고 또 재선 의원이니까. 근데 뭐 이 선거라는 게 선거 환경이 항상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곽상원 변호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참 정권의 문제니까 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이제 배제하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선거 때 네. 그 얘기는 계속 거론될 것이고 곽상원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다 이런 쪽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그 지역이 뭐 완전히 민주당의 친화적인 지역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네. 완전히 뭐 민주당에 대해서 배제하는 지역도 아니니까 험지라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은. 좀 그래서 그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적절하게 선거에서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활용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자신의 브랜드보다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그건 뭐 썩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 득표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도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뭐 통합 문제도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 찬스라는 말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제 본인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아들 이번에 사위 얘기했으니까요. 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 김홍일, 김호겁 전 두 아들은 국회의원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김홍걸 민화협 의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정치권에 무게 있는 그런 소리들, 얘기들로 들리고 있는데 당연히 호남이 아닐까 싶었는데 또 수도권 얘기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공식적으로 물론 지금 곽상원 변호사처럼 선언을 한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좀 봐요. 예.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호남에서 입성한다고 한다면 요새 많이 나오는 또 아빠 찬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자기가 수도권에서 노력을 해서 만약에 경선도 통과하고 공천도 받고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대쪽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 김현철 예. 지금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자기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부분들도 아마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가능하지 요즘 들어서 보면 않겠는가라는. SNS에 아주 그냥 정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비판하는 글들 많이 올리고 그래서 있어요. 아마도 김홍걸 씨가 만약에 출마하면은 그것이 김현철 교수 출마랑도 네. 연결될 수 있다고 좀 보는데요. 네. 아마도 김현철 교수도 거제가 아니라 네. 뭐 수도권에서 나와서 한다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지금 현 여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을 뭐 계승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가 대통령을 2번이나 했잖아요. 네.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찬스 쓰지 말고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경선을 통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치라는 거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의 그러한 그 경쟁력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다른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의미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YS, DJ 두 아들이 한 지역구에서 뭐 총선 대결을 펼친다라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정말 재밌는 그 근데 뭐 포인트가 되겠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 YS 아들인 김현철 교수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은 별로 없죠. 네. 네, 없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성사된다면 네. 뭐 이번 선거에 또 하나의 빅 매치가 될 것 같고 빅 매치를 떠나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두관 의원이요. PK 지역 출마설이 계속 민주당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본인이 계속 고사하면서 김포 현재 지역구인 김포에서의 출마를 희망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계속 PK 쪽으로 이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측 섞인 그런 보도들이 나와서 김두관 전 지사, 김두관 의원의 행보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낙 리틀 노무현이라고 유명한 그 별명을 다 있었고 또 경남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PK에서 좀 의미 있는 민주당의 이번 선거를 이끌어가는 그 지역에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아마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선택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포 쪽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PK 지역 정서가 지난 대선 때와는 조금 다른 것 네. 같아요. 이 선거라는 게 이 정당 지지율이 차이가 나다가도 막상 선거 국면에 딱 돌입하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2016년도 총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때도 새누리당이 압승할 줄 알았잖아요. 압승하지 못했잖아요. 제 1당도 뺏겼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상당히 앞서가긴 합니다만 PK 지역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다음 김두관 의원이 PK 지역에 나와서 아까도 계속 논의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가 종로구에 나와서 뭔가 분위기를 견인한다든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김두관 의원은 어쨌든 리틀 노무현이기도 합니다만 대선 주자급으로 어쨌든 자리매김이 가능한 이런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PK 지역의 정서를 뭔가 과거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 때처럼 뭔가 견인하기 위해서는 김두관 의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김두관 의원에게 PK 지역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이것도 공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또 한국당이 50% 뭐 이거 갈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아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상당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두관이란 인물이 갖는 그런 브랜드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PK 지역 출마가 민주당으로서 대단히 기여하다. 아마 그런 면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출마를 권유하는 것 같고 청와대가 지금 뭐 전현직 청와대 출신들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70명 정도 뭐 이렇게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끈다는 차원에서
김두관 의원에게 PK 지역 출마를 권유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예.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 특히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발언이 있어서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합니다. 제가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한 후에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서 현안을 상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 번 요구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1대1 영수회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앞서서는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검토를 하겠다라는 청와대 답변이 나왔거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얘기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이 답변만 가지고 성사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아쉬운 부분은요. 조금 대통령도 실은 아마 지난주죠. 집권 여당의 지도부 개혁 입법을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좀 협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네. 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협치가 아쉽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개혁 입법을 포함해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뭐 사법제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됐으면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10번 이상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갈등을 야당으로 치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이라 가지고 그냥 심하게 갈등을 하면 가정 속에서는 전혀 만나지 않고 네. 그리고 다 끝난 상태에서 총선을 한 80여일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과연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예. 그러나 좀 그런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통합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 통합 보수 신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황교안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만난다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네. 만난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도 국민들에게 문제인데 황교안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이번 총선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두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만나서 이 검찰 인사와 관련된 거, 검찰 직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또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개별 관광에 대해서도 북한이 변하고 있지는 않는데 개별 관광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과연 정치적 효과라든지 실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청와대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이런 제안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죠. 좀 뭐 총선 앞둔 상황에 어떤 황 대표의 과연 이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전 저 보도를 딱 접하면서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만나는 거 좋은 일이죠. 뭐 선거 전날도 만날 수 있는 노릇인데 한국 정치 현실 공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더구나 지금 이제 선거 80일 앞두고 여야 모든 정당들이 지금 뭐 갖은 뭐 시나리오 변수가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나서 패스트트랙 그 쟁점 사항은 다 이제 일단 정리가 됐어요. 네. 입장은 달랐습니다만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만 그럼 그야말로 무슨 의제를 가지고 만날 것인가?
그럼 이제 만약에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대한 의제를 또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당에서. 그러나 예. 벌써 청와대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우회적으로 거부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 여야 영수회담 얘기도 나왔고 여야 정당 대표들 만남도 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 적도 있었고 참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지금 선거 한 80일 남겨놓고 아직 특정한 의제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는 건 역시 너무 선거공학적인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평소 같으면 얼마든지 만나야 되는데 왜 안 만나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청와대가 이럴 때 그냥 뭐 격식 따지지 말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청와대가 받기도 좀 상황이 그런 것 같고 현재 패스트트랙 그 쟁점 다 끝났고 여러 가지 몇 건 있어요. 개별 관광 문제도 있고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만난다. 저는 이거는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네. 아마 한국당에서도 황 대표도 성사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중에요.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이 통합, 설 연휴 전에는 좀 밑그림을 그려놓고 적어도 2월 초에는 통합신당을 좀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보수 통합 열차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황 대표님과 만나실 계획은 없다고? 예, 지금 없습니다. 우리 쪽 의원님한테 23일 조찬을 제안을 했고 제가 그랬습니다. 1대1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설 전에 만나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대1 대화를 충실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와 제가 직접 만나서 결론을 내릴 일이 있으면 그때 돼서 만나겠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뭐 할 얘기 있으면 털어놓고 얘기할 텐데 또 이렇게 정치인들은 많이 다른가 봅니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의제가 없으면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보수통합의 큰 두 양대 축인 유승민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역시도 지금 만남 자체가 일단은 지금 유승민 위원장은 좀 지금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확실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망설이는 이유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게 좀 이른바 뭐 밀고 당기기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유승민 의원의 사고에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 보수당이 훨씬 개혁적 보수다라고 하는 우월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 본인들이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보면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돼서 100% 신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황교안 대표는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예를 들어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예. 혁통위 내에서의 또 통합론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혁통위도 보면은 또 지금 진정당의 이현주 지금 의원하고 전진당. 황교안대 예. 전진당이요. 예. 거기서의 통합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이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3트랙도 될 수 있고 4트랙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확신이 없고 말은 맞죠. 지금 뭐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제 만날 거라고 좀 보는데 다만 정치라는 거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설이 시작되기 전에 나름대로 국민들로 하여금 설 명절 밥상에 보수가 통합된다고 하더라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네.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 좀 있고 또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진짜 통합에 대해서 지금 보수가 몰락하고 있는 보수가 절박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박하다면 절박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굉장히 절박한데 다른 쪽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헛돌아가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예. 새보수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지금 최고의 위기입니다. 다 같이 절박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나름대로의 그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조건을 달고 통합을 얘기하면 통합이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개혁을 하자, 새 집을 짓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은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통 크게
그리고 자신도 조금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같이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것을 조금씩 피한다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유 의원 본인에도 좋지 않고 네. 그리고 통합을 좀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던진 메시지는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1번지에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합류 가능성을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원희룡 지사가 공식적으로 혁통위에 합류를 하기로 했고 오늘 황교안 대표까지도 만났습니다. 일단 원 지사가 대권 잠룡 중에 한 명으로 또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수 통합의 논의가 그 외연을 더 확장하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느끼기에 합당한 그런 이번 시그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원희룡 드는데. 지사가 이 보수 통합에 합류하는 건 보수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의원에게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건 역시 탄핵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탄핵 문제고 물론 이제 그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른바 디테일에 들어가면 뭐 공천 문제, 지분 문제, 네. 뭐 지도 체제 문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과연 공화당 아니 이제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화학적 결합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개혁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 한국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쇄신파로서 이렇게 그럼요.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위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한국당 대 이제 그 새보수당의 통합 움직임 그리고 이제 외부의 시민단체 통합 이게 이제 큰 빅 텐트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이 확장이 돼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를 끌어들이려면은 원희룡 같은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리고 탄핵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여전히. 왜 이게 잘 안 되냐면요. 지금 이제 이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예. 통합한 데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문제를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의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선거를 앞두고 분열된 정치 세력이 통합해야지 뭔가 시너지를 낸다는 건 우리 한국 정당사가 입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 통합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 공화당의 합류 여부라든지 탄핵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당의 이제 황교안 대표는 그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그 보수 재건 3원칙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유승민 의원이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무조건 만나서 그 다른 걸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원희룡 지사가 여기 합류한다면은 유승민 의원도 다시 동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명분이 생겨요. 네.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디테일 문제 같은 것들 보수가 질멸련한 상태에서는 그런 걸 좀 과감하게 넘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역시 또 유승민 의원에게는 자기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탄핵에 찬성해서 나갔었는데 지금 오히려 한국당에서는 그거를 뭐 배신자니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이 통합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밝혀진다면 확실하다면 전 유승민 의원은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뭔가 보수 대통합에 큰 하나의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당 내에 좀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경 친박 세력들 이분들이 뭔가 입장을 좀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얘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야말로 또 마이웨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 정부에 대한 그 강한 비판, 그러니까 능력과 민주주의와 공정이 없는 산무 정부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들과 또 오찬을 하고 이후에 또 손학규 대표와도 별도의 또 회동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 이런 마이웨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1년 4개월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했었던 공간과 지금 공간은 완전히 달라요. 네. 다시 얘기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제3시대 중도를 위한 그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면에서는 네. 안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현재 같은 상태가 아니라 발전적 해체, 황골 탈퇴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진보 그리고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도가 균형추를 이끌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하나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뭐였냐면 1대1 구도로 가는 거는 오히려 여당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그랬죠. 했잖아요. 예, 예.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절대로 보수 통합엔 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도 통합 실용적 정당을 통해서 결국은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3-3-3으로 가져간다면 나중에 중도 보수가 합치면은 여당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럼 캐스팅 보트를 생각하고 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고 그것이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자기가 정치 복귀에 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공정과 정의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그것을 새롭게 하고 싶다는 의미를 명쾌하게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모여서 나름대로 향후 행보를 갈 것 같은데요. 빠르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만난 거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만나서 네. 향후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빨리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